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와, 저희가 오늘 좀 나눌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앞에 빠르게 짚고 와봤습니다. 일단 부장님은 뵐 때마다 FMC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농담이고. 그냥 일단 뭐 사실 크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짧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뭐 이번 주에 어떤 그 시장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올 FOMC 의사록 발표였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 확인된 부분들은 역시 연준의 그 6월과 7월 적어도 두 번의 0.5%포인트 금리 인상 기준 확인이 됐어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굉장히 시장 입장에서는 좀 이것을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실, 역시 이제 시장은 지금 구실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겐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빅스텝 정도까지는 시장은 이미 뭐 용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어제 그제의 시장 흐름을 좀 이끈 하나의 그 요인으로 뭐 자리매김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의사록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만 60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제롬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 연준의 모든 관심은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준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그 중국 관세 철폐를 꺼내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저는 참 그거를 이렇게 쉽게 꺼낸다라는 게 좀 한편으로 의아하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미국이 급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그건 전 정권에서 한 얘기다 한 그 정책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뭐 바이든 대통령 바꿀 수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관세 철폐 얘기를 꺼낸다는 부분이 그만큼 이 물가를 잡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 중요해진 게 뭐 몇몇 그 기사들의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6월하고 7월에 이제 0.5%씩 올린단 말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FOMC가 이제 9월이에요. 그럼 이제 9월에는 정말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거기서 이제 그런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이게 정말 뭐 지금 굉장히 그 약간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기 두 번 0.5% 올리고 그 다음부터 0.25%씩 올리면 된다가 맞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뭐 여전히 연준의 빅스텝이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의 뭐 지표들이라든가 또 이제 그 물가의 추이라든가 지금 계속 중요한 얘기들이 결국 이제 물가의 피크아웃이거든요. 이게 어디가 이제 정말 이제 고점을 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가 되는 모습만 나온다면은 지금 연준의 어떤 계획대로 그 그림대로 좀 그런 그 이제 물가의 방향성이 잡혀지겠지만 그 금리의 방향성이 잡혀지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가 못하다면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주목하는 부분들은 연준이 과거처럼 그렇게 경색되지가 않다는 거죠. 정책 방향성이 진짜 지금은 약간 굉장히 그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 이제 두 번의 어떤 6월과 7월의 FOMC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이 됐지만은 이제는 또 중요해진 게 그 이후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가을 이후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뉴욕 시장에 앞에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 저가 매수의 어떤 기반이 이러한 어떤 그 시장의 심리가 조금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어제 이제 군통위가 끝나고 사실 이창용 이제 총재가 좀 마지막 발언한 게 사실 조금 시장에 조금 급하게 빠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졌다 치면은 결국에는 이제 국내 이제 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에 새로운 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또 그 미국하고 또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그 스텝이 약간 꼬인 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지금 이런 그 통화 정책의 향후에 어떤 긴축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이제 어제는 굉장히 사실 시장에 많이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번에 사실 그 한국은행 총재가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도 빅스텝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구두 지금 계속 구두 개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한 게 일단 빅스텝 얘기를 했지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일단 25bp로 맞춰놓고 강경한 발언으로 그걸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도의 저는 이게 이건 시장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반영이 됐지만은 시장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막상 정책으로 나오는 것과 이렇게 어떤 그 구두 발언을 통해서 이제 그 이 부분에 경고를 하고 미리 좀 컨트롤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마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그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뭔가 시장의 흐름을 좀 이제 컨트롤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시장의 흐름에 좀 맞춰주고 이런 부분들하고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그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그 지금 당국 입장에서는 이거 갖다가 좀 제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금리를 올리는 건 뭐 이제 나중 문제고 어쨌든 간에 일단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누르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사실 어제도 저는 그 예민함이 좀 표출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막상 또 이제 그 향후에 이제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뭐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겠지만은 뭐 시장이 우려했던 만큼의 어떤 그러한 충격을 줄 정도로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서 뭐 일단 어제 1차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일단 그 반응으로 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장이랑 국장이랑 비교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디커플링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좀 어디서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견조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빠질 만큼 빠졌다. 빠질 만큼 빠졌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가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이 한 2%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미국 증시는 한 2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훨씬 미국 증시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2%밖에 안 됐어요. 네, 변동성이. 그러니까 항상 2,600을 사이에 두고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하방을 좀 견조하게. 굉장히 견조하죠, 하방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선제적인 조정이 워낙 깊게 나타나서 그래요. 우리나라 장이 일단 먼저 좀 많이 빠져 있었고 뭐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이미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PR 수준 같은 경우도 팬데믹 쇼크 당시에 근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좀 시장이 좀 저평가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 좀 빠져 있다는 거고 뭐 지금 반영될 수 있는 악재를 다 반영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긴축, 경기도나 우려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원달러 환율 여기다 뭐 무역수지 적자 이거는 정말 시장에 어느 정도는 다 시장이 알고 있죠. 새로운 악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반도체 오두커 얘기 꺼내는데 이것도 사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결국은 시장이 자꾸 뭐 이게 리마인드 하는데 악재들을 리마인드 하는데 그것이 새로울 게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를 놓고 보면 사이클상으로 이제는 오히려 우리 증시가 좀 더 앞서가요. 우리 증시가 좀 반등이 나려고 하면은 미국 증시도 좀 따라오고 이런 흐름이 최근에는 오히려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좀 디커플링이 저는 상당 시간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증시가 그 글로벌 시장을 좀 그 선도하는 위치라는 부분들이 오랫동안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작용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팬데믹 이후에 이제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결국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런 유동성이 빅테크로 대변되는 기술 기업에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나스닥의 상승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애플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압도적으로 너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변화가 하면서 일단 먼저 이머징 쪽에서의 자금 이탈이 선행이 됐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먼저 빠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먼저 빼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매도세가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먼저 이제 좀 매를 맞았고 미국 증시는 지금 좀 뒤늦게 매를 맞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물론 미국 증시 저는
최근 한 하루 2, 3일 정도의 흐름을 보면 미국 증시도 이제 바닥은 거의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저가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부분 때문에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증시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국내 증시보다 조금 후행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네. 유동성 장세였을 때는 주도 섹터가 있었고 주도주가 있다 보니 네. 뭐 미장을 따라가는 경우도 그렇죠. 많았고 뭐 대표적인 게 테슬라가 가면 2차 전지가 가고 맞습니다. 약간 이런 이었잖아요. 항공 가면은 우리도 가고. 그럼 혹시나 이게 종목별 장세라서 네. 조금 더 시장 각 국가별로 움직이는 건지 사실 아시아 증시도 보면은 일제히 흐름이 같지 않고 많이 혼조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유동성 장세가 팬데믹 이전에는 원래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었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미장이랑 이렇게 디커플링으로 움직였었는데. 사실이지 어떻게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글로벌 증시의 흐름,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네. 그 미국장이랑 가장 커플링되어 있는 장은 일본장이죠. 거의 무조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일본장은 뭐 미국장에 대한 어떤 그 체감적인 동조의 그 체감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네. 예, 그만큼 이제 일본 증시, 미국 증시에 그대로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 증시는 완전 다르게 움직이죠. 중국 증시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미국 증시와 좀 연동이 되는 증시는 대만 증시라고 보고요. 대만 증시는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상황이고 중국 증시는 좀 달라요. 본토 증시는 상당히 그 독자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우리 증시는 그 중간이에요. 상당히 그때 달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정말 미국 증시에 굉장히 연동이 되는데 또 어떨 때는 조금은 이제 벗어나는. 물론 이제 우리 증시도 대만하고 마찬가지로 반도체라든가 기술 기업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국 증시에 연동이 되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같이 약간은 좀 이제 이런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항상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날 때의 공통적인 어떤 환경을 보면은 우리 증시가 먼저 빠졌을 때예요, 많이. 예. 항상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머징 증시에서 돈을 빼기 가장 좋은 시장이 우리 시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의 규제가 상당히 약해요. 옛날엔 강했지만 점점 이게 완화가 되면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금들이 들고 나기가 굉장히 편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글로벌 매크로적인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먼저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막상 또 그 미국이나 이런 그 선진 증시들이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 증시는 또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금방 대답은 어디 가서도 듣지 못했을. 아마 부장님도 처음 얘기해 보시죠. 이런 근데 정말 이런 질문 되게 신선하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은 일본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연동된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의외로 많아요. 예. 근데 뭐 잘 아시겠죠. 이화진 관장 아시겠지만 일본 증시는 거의 100%예요. 미국 증시 오르면 오르고 미국 증시 빠지면 빠져요. 예. 좋은 말씀. 이런 질문 또 한다는 것도 신박한 대답. 자, 그럼 이제 한 주간에 주목을 받았었던 업황 섹터에 대해서 조금 진단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쭉 적어놨는데 상당히 많아서 빠르게 치고 가겠습니다. 깊지 않아도요. 예, 말씀하세요. 저기 부장님의 뷰를 듣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가장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급락 비롯해서 반도체 주들의 이제 오더컷 이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요 불발이 됐을 때는 시장에서 과장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루머다라는 시각이 팽배하다가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날수록 기정사실하다 하면서 둘째 날에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실제로 감산을 한다. 근데 폴더블 폰은 괜찮다. 그러더니 또 다음 날에는 서버 수요는 견조한데 다른 딴에서 수요 감소가 일어나는 건 뭐 갑론을박이 많아요.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부장이 뭐 사실 이거는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엇갈려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 서버 컷이 오더컷이라는 거는 하루 이틀에 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꾸준하게 조금씩 이미 뭐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이런 그 물량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데 그건 이미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미 그게 다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뭐 지금 여기서 새롭게 뭐 그게 왜 그게 부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오더컷 이슈도 있었지만 어제 SK하이닉스가 조금
시장이 지금은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이슈 가지고도 이게 약간 확대 해석이 되고 좀 약간 그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제 사실 저는 SK하이닉스의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엔비디아 이슈도 있지만은 역시 이제 그 낸드 1분기 그 점유율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그 낸드 쪽에다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시장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이제 오더컷 말씀해 주셨지만은 오더컷은 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지 여부, 특히 이제 서버 쪽에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한 제가 보기에 3개월에서 6개월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장 6월 달, 그러니까 2분기에 수요가 즉각적으로 이제 감소로 반영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럼 중국에서 이미 감소를 할 걸로 이미 그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미요? ING. 1분기부터? 예. 그건 1분기뿐만 아니라 그거는 조금씩 계속. 그럼 우리가 작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좀 주기가 이제는 좀 아니다라고 한 게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전히 이번에 삼성전자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이 이제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번에 당장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P3가 이번에 이제 P3 이제 그 착공에 들어가고 이제 그 사이클에 들어가고 뭔가 이제 장비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또 새로운 또 이제 그 어떤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게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금 악재들이 제가 이제 새로운 것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또 시장이 조금 뭔가 좀 부진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악재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부각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정말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은 너무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 갖다가 이제 오늘 그 주제를 갖다가 균형감 있는 시장 대응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밸런스. 예, 밸런스예요. 지금은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오히려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저는 이제 요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뭐냐면은 결국은 뭐 반도체가 됐든 이차전지가 됐든 간에 지금은 조정을 받을 때가 오히려 매수 시점이다. 시장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이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분명히 조정 시기나 하락 시기에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얘기죠. 사이클상으로. 시장의 사이클상으로. 그럼 그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죠. 매력적인 그렇죠. 매력적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 저는 조금 더 오히려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반도체와 관련돼서 조금 제가 오히려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확실하게 아시겠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판가로 전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입장에서 두 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한 그 원가 부담을 부품사나 장비사에다가 전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CR, 코스트 리덕션. 이 부분이 아마 향후에는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부품사 장비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품사 장비사 중에서 그런 그 CR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독점을 하고 있거나 이런 회사들은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런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런 그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오히려 그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에는 오히려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오더컷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런 그 CR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는 더욱더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빠질 악재를 찾고 있다면 부장님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보자. 완전 뷰를 다르게 이제 보시는 그러니까 앞에서 거잖아요.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제 뭐 그 스마트폰 뭐 줄인다? 근데 폴더블은 좋다? 같은 논리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폴더블 관련된 그 업종들은 굉장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갈 방향은 그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누구도 스마트폰을 지금 뭐 아무리 신제품이 나와더라도 옛날처럼 어떤 그런 그 매력도가 높지가 않잖아요. 지금 뭐 이제 뭐 S 시리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애플이 뭐 아이폰 뭐를 내놨더라도 이제는 과거 같은 그 열광적인 반응은 안 나옵니다.
근데 다만 그런 디바이스 쪽에서는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뭔가 관심을 끌을 수 있고 매력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폴더블 쪽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폴더블 관련주들은 조금 더 이제 그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부장님 말씀 경청하느라 채팅창이 다 조용하다가. 그래서 사실 재밌는 게 사실 어제도 아이폰이 애플에서도 이제 생산량을 이제 크게 늘리지도 않았어요. 2억 2천만 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재밌는 이제 유튜브 이제 전자 관련된 이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플은 야 내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 13도 굳이 잘 팔리는데 우리가 폴더블을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트렌드를 못 따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제가 봐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단이 맞는 것 같고 실제로 폴더블도 서서히 이원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제 삼성전자도 물론 이게 핸드폰 가격이 비싸니까 이거 단가를 서서히 낮추려는 영향이 조금 보인다. 라고 봤을 때는 좀 부장님 말씀도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슈퍼맨님 어제 길 가다가 차키를 주웠는데 오늘부터 차키 맞는 차만 주면 됩니다. 진짜 적절한 비유적으로 진짜 말씀 잘해주셨네요. 오늘 차키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슈퍼카키를 주우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오더컷 이슈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플러스 소부장, CR에서 코스트 리덕션에서 좀 자유로운 소부장 기업을 찾아보고 폴더블 폰을 좀 보자. 두 번째는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사실 원숭이 두 창으로 발발된 매기가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좀 자리 잡는 게 아닌가. 여기서는 또 구실 만들자면 아까 말씀해 주신 아스코도 있고요. 단순히 그동안 참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뭐 천스닥 얘기할 때부터 코스닥이 가야 되는, 제약바이오가 가야지 뭐 천스닥이 간다 얘기가 언제적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약바이오는 좀 추세적으로 지켜봐도 되는 시기입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낙폭과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게 제약바이오가 물론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뭔가 이제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뭐 그 백신을 만들거나 치료제를 만들거나 이런 쪽만 좋았어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뭔가 임상을 하고 신약을 만들고 이런 기업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오랫동안 그 소외가 돼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뭘 못 하거든요. 임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뭔가 기술 수출을 위해서 누굴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바이오텍들한테는 치명적으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들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실 올해 제약바이오의 화두였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국면. 최근에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임상 관련해서 뭐 이제 암 관련된 그런 임상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폐암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진정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말씀하신 이제 원숭이 두창 같은 게 하나의 그 단기적인 그 방아쇠 역할을 하긴 했는데 이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 인상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상기에는 사실 이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이 대표적인데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저는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다. 그래서 이제 기조적으로 이런 업종들이 과연 계속해서 뭐 방향성을 완전히 잡을 수가 있겠느냐는 저는 조금은 더 물음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결국 올해의 제약바이오의 화두는 결국 이제 임상의 어떤 그 진행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수출의 다시 재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올해의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역시 뭔가 지금 재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나 유의미한 결과를 낸 이러한 기업들로 좀 차별화가 될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최근에 흐름들이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뭐 최근에 몇몇 종목들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결국 그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반적으로 바닥은 확실히 좀 탈피하는 구도는 나오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이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팅이 들어갈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거는. 배팅은 아니다. 그럼 바이오 쪽은 또 과장님이 일가견이 있으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유동성 장세일 때 바이오 재바 시대는 다시 안 온다고 보십니까?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사실 아까 금리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서서히 바이오 애들이 서서히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지금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R&D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증자를 해요. 그렇죠. 바이오에서 제일 싫어하는 공시가 유상증자예요.
예전에 헨리 스미스가 한번 그렇게 했다 시작이 작살이 나버렸어. 또 얘네들 돈 빌려 달라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500억, 800억 해달라고. 맞아, 사실 제반은 R&D가 다니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계속 이렇게 조달을 하게 되면은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혹시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부스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인수위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바이오 투자가 2배 정도 늘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른 나라, 미국이나 벨기에나 일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약해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R&D 비용 자체가 거의 30-40%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10%예요. 10%에서 그 나라 2배 올린 거예요. 최근에 뭐 여러 이제 임상 좋게 나오고 라이센스 아웃을 했지만 최근에 ABL 바이오를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시장 자체가 뭐 루머성으로 이래서 빠지고 이런 게 시장이 이렇게 좀 건전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제도 재밌는 기사 나왔죠. 특례 상장에 90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이 한 개도 없대요. 어머, 그럼 어떤 기업이 특례 상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상장하는 조건이 너무 바이오를 위한 상장이지 않냐라는 조금 어제 좀 재밌는 기사가 나오긴 했었어요. 약간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규제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재밌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저도 좋게는 보기는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상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충당의 개념에서는 상장이 나쁘지 않지만 근데 결국에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야지 뭘 어떻게 되는 건데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믿고 어디에 베팅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가 정말 힘든 게 사실 바이오죠. 라이센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발표나고 빠지죠. 그런다고 카다라 듣고 이걸 사기에는 또 이게 또 의심이 들고 참 이게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임상을 믿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사실 좀 지치죠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현정 관장이 친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바이오 관련해서는 사실 그 미국이랑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좀 개념이 달라요. 사실 미국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바이오텍들, 그러니까 큰 바이오텍들 우리가 얘기하는 빅파마로 이제 빅파마네. 얘기하는 이런 회사들의 어떤 그 투자의 규모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신약의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진짜 그냥 100개 하면 1개 성공하는 게 신약인데 그 99개를 실패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 비용은 더 그 비용을 다 그러니까 다만 1개가 성공을 하면은 그 비용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게 뭐 과거에 이제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 뭐 유수의 그 빅파마가 됐으면 암젠 같은 데가 거기 이제 신약을 성공하기까지 10년 넘게 그 무수한 실패를 하고 무수한 자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회사가 엄청나게 커진 건데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두 분 말씀 들어봤을 때 좀 피로감이 아직까지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잠깐 댓글 읽고 갈게요. 박앵커님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허접한 멘트를 살리시네요. 앵커계의 이국종 칭찬 고맙습니다. 저는 뭐 여기 뭐 연예계 뭐 김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앵커계 이국종은 저 처음 들어보는. 차라리 저보고 이거 달라 하시지. 읽어주지 미리 좀. 아니 본인이 먼저 자기가 자랑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슈퍼맨님 진짜 두 분 앵커분들 대단하십니다. 저렇게 많은 지식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없고요. 우리 이하진 과장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니 앵커님 정말 열심히 하세요. 장 끝나고 나시면 오늘 이제 이동국 부장님 하신 거요. 10분 동안 정리하세요 따로.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다시 또 거짓말 할까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팩트 체크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는요 게임주입니다. 코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코인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역시나 낙폭 과대로 미믹스가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그렇죠. 일단 뭐 사실 게임주 전에 이제 코인 뭐 관련된 종목들 전에 먼저 움직였던 거는 사실은 메타버스라든가 이쪽이 먼저 움직였죠. 뭐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또 눈에 띄는 부분들이 맥스트라든가 뭐 잔트스텝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사실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게 이제 또 거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 데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같은 데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뭐 이제 기술 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VFX라고 그러죠. 이런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것들이 또 이제 그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결국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작년에 뭐 11월, 12월 달에 한참 메타버스, 뭐 NFT 열풍이 불 때 뭐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 기업부터 해가지고 또 게임주들 뭐 이제 이 관련된 기업들이 한꺼번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은 다 일제히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또 한 번 돌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동반 반등이 나왔다. 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사실 뭐 코인 관련해서는 저는 뭐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손해 보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좀 그 얘기 꺼내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상황이 조금 저는 그러니까 적자생존의 길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확실하게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제 좀 살아남은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새 정부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정책을 펼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걸 제도권 안에 좀 들어오면서 끌고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뭐 이번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 투자입니다만은 저는 또 하나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그 애플을 비롯해서 이제 그 디바이스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 우리 가상현실 관련해서 뭐 메타버스 그 이제 어떤 생태계 관련해서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디바이스거든요. 어떤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헤드셋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그런 기술력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구체화가 되는 부분들이 이번 주에 어떤 그 이런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를 일제히 끌어올리는 하나의 그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게임주라고 통틀어서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근데 세부적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 게임주들 왜 신작 발표라든지 이런 모멘텀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렇죠. 조금 4분기에 신작이 조금 지연되고 이러면서 그런 모멘텀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플랫폼 생태계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P2E 말씀하신 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넷플릭스 발 호재로 있는 거고 이것도 조금 일시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동안 못 갔던 사실 제약바이오 게임이 대표적이었는데 많이 갔잖아요. 사실 P2E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엑시 인피니티가 대표적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진짜 얘네 같은 경우 아직 코인은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위미스 같은 경우도 1,500원에서 보니까 어제 5,800원까지 그러니까 며칠 만에 5배 갔잖아요. 사실 뭐 그 전까지가 2만 원까지 갔었는데 2만 5천까지 갔었는 게 했었는데 근데 그게 장형국 대표가 얘기를 또 그 AI 플랫폼이죠. 자두에 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버스 쪽 관련해서 좀 계속 이슈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 P2E에 대해서 투자는 좋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기대했던 건 P2E를 통해서 얼마만큼 버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진 거지.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가 게임주를 10% 20% 영업이익률 보려고 사냐고. 흔히 말해서 전통 뭐 아까 게임주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럼 차라리 다른 자동차나 10% 되는 이런 주식을 사지 뭐하러 이게 게임주에 대한 리스크가 깊은 걸 사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P2E가 이게 진짜 돈이 되냐 라는 걸 인식할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 이런 질문 드렸을 때 이제는 P2E가 기대감으로 가는 장은 지나갔고 유동성 장세였고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적이 가시화됐을 때 한 번 더 움직일 것이다 라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게임주 신작과는 조금 무관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장님, 2차 전지 소재에서 이제 장비로 갈 것이다. 저희가 지난주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웬일이에요? 왜요? 왜 당황시키세요? 얼굴 붉히시죠? 제가 애교 부리면 당황을 아니 너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희 출연하실 때부터 장비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거 진짜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서 어제 이화진 과장도 그 돈돈에서 장비주에 대해 쭉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감사하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제 소재 같은 경우가 항상 이게 순서의 문제인데 결국 이제 소재주들은 분명히 뭐 최근에도 다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는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을 했었어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뭔가 그 원가에 대한 부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안 부진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실적이 잘 나왔고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의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조금 뭐 일지 머티리얼즈라든가 몇몇 종목들은 이제 개별 이슈 때문에 또 주가가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빼놓는다면은 이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그 실적에 대한 방어도 잘한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더해진 거죠. 네,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뭐 이게 조정이 나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결국은 올해를 놓고 보더라도 하반기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뭐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시장의 어떤 그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느끼시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뭐 잡음이 있어요. 요번에 이제 뭐 오더컷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겠지만은 뭐 이차전지도 저는 계속해서 좀 그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소재와 장비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장비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단순한 거죠. 뭐 아시겠지만은 못 올랐다는 거죠. 못 올랐다는 거죠.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얼마나 좀 더 반영이 되느냐, 업사이드를 얼마나 더 줄 수 있느냐의 여부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계속해서 좀 그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런 그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쪽은 저는 뭐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 어제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비가 그동안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이클적인 측면도 있더라고요. 뭐 중국이 봉쇄를 하고 있고 코로나가 이제 뭐 최대 팬데믹 국면에서 어디 장비를 증설하거나 하는 건 사실 엄두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있는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주들이 먼저 힘을 받았고 그 다음 타자로는 이제 장비 증설과 함께 장비주들이 밸류를 또 굉장히 굉장히 설명을 잘한 거죠. 정말 잘해주셨어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신. 거의 목요일은 돈 안 보십니까, 부장님? 아니 바빠가지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오시고요. 네,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도 저희 오카방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 하나 정도 태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적어놓은 건요. 우주항공 쪽, 해운 쪽, UAM, 금융 요렇게. 2시간 특집입니까? 뒤에 일정 있으십니까? 아니 없어요. 진짜요? 네. 우리 제작진이시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거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주항공, 해운, UAM, 금융. 우주항공하고 UAM은 묶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묶을 수가 있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다음 달에 이제 또 뭐 우리나라 이제 발사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아무래도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또 이제 항상 우주항공하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방산이 또 엮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뭐 미사일 발사했다 그러면 또 이게 이거는 약간 좀 물론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지만은 그런 것들까지 지금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근데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우주항공이나 UAM은 미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가는 항상 좀 먼저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먼 미래. 그러니까 사실 UAM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정도가 거기에 상당히 지금 집중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뭐 이제 관련주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뭐 이제 그거는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테마들 맞죠. 드론 테마다 무슨 테마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실사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뭐 정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도심 항공교통이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택시를 갖다가 날아서 다니는 그렇죠.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날아서 다니는 거죠. 저희 어릴 때 미술 시간에 나는 택시 그린 거가 지금 현실화 된다는 거에 관련.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이제 개인 전용 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의 대중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물론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이게 정말 그 전문가들의 얘기 다 다른데 뭐 2030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030년도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근데 과연 이게 2030년까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지금 8년밖에 안 남았는데. 8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좀 약간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약간 미래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뭐 현대차 우리나라 현대차고 이제 많은 그 외국 기업들은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뭔가 이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뭐 단순 테마성이라면은 뭐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네. 만약에 이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일단은 뭘 보고 투자해야 될지 네. 실적이 나올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은 기술력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주 항공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나사에 계신 분 갖다가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잖아요. 나사의 기술 개발 책임자였다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분인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우주 항공적인 이게 단순히 무슨 뭐 자동차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물론 거기다 자동차의 기술도 접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기술의 총합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지금은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에요. 네. 하지만 어쨌든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이쪽에다 이제 또 정부도 이제 지원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표현 쓰긴 좀 그런데 테마가 움직이긴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저는 사실요 지금 전기차 얘기, 뭐 수소차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수소도 굉장히 먼 미래가 아닐까. 물론 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아날로그적인 입장에서 날아다니는 택시를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무엇일까 잠깐 고민에 빠졌는데 근데 그럼 UAM 쪽으로 뭐 테마 아닌 테마로 진짜 좀 잠깐 남겨두고요. 우주항공 쪽은 네. 뭐죠? 이게 주가가 이미 한국 항공우주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항공우주 같은 경우 그렇죠. 항공우주는 사실 저는 건데 오랫동안 너무 저평가가 돼 있었어요. 사실 이 회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에 비교해서는 주가가 너무 저평가가 돼 있었고 이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당장으로서 뭐 저궤도 위성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현실화가 되는 상황이고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떤 통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접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우주항공의 어떤 범위는 상당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뭐 우리가 우주선 발사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궤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이런 통신 쪽에서 지금 5G, 6G 앞으로 더 나가서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접목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누리호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또 해외로의 수출 이런 기술에 대한 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무기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중요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우주항공주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항공우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위성과 관련해서 뭐 인텔리안 테크 같은 종목도 사실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좋거든요.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저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런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UAM이랑 우주항공은 같은 섹터로 묶이지만 결이 확실히 다른 거죠. 네. 예. 지금 당장 이제 눈에 보이는 실체를 좀 분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맨님 개그가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코드가 2차 전지 매수하고부턴 술도 꼭 2차까지만 마십니다.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반응이 좀 늦으세요, 두 분이. 예. 아유 좋습니다. 오늘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렸는데 벌써 50분이네요. 네. 부장님 네. 항상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그 자리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근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